자, 우리 교재 30쪽 펴시면 돼요. 30쪽. 좀 전에 이제 비통사적 합성어, 통사적 합성어 구별하는 거 했었고요. 이제 30쪽부터는 통사론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우리 통사론이라고 하게 되면 문장에 대해서 다루는 거죠. 그래서 문장의 구성 요소, 그다음에 그 구성 요소를 구분하는 거, 그다음에 문장의 구조 이런 것들 다루는 거예요. 형태론 다음에 언어적인 측면에서 그 다음으로 출제 빈도가 높은 것이 바로 이제 통사론 부분입니다. 일단 보면 문장 성분에서 성분의 구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문장을 이루는 기본 단위를 구분하는 겁니다. 우리 왜 단어 할 때도요. 단어의 기본적인 개념과 더불어서 품사 구분하는 거 했듯이 문장도 마찬가지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한번 보시면 그 기준 잘 보세요. 자, 문장 성분을 분석할 때에는 뭐 이상의 단위를 대상으로 해요? 어절 이상의 단위. 우리 어절은 띄어쓰기 단위와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어절 이상의 단위를 대상으로 문장 내에서의 뭘 중심으로 구분한다? 기능, 즉 역할을 중심으로 구분을 한다는 겁니다. 품사는요. 단어별로 단어 자체의 의미 가지고 접근을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성분 같은 경우는 최소 어절 이상의 단위에서 말 그대로 기능 중심으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구분 자체가 다르죠. 구분 기준 자체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왜 같은 품사의 단어더라도요. 문장에서 쓰이는 맥락에 따라서 기능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를테면 이런 거 보세요. 요즘 하늘인데 자, 일단 요거 한번 볼게요. 파랗다는 품사가 뭐예요? 품사. 형용사죠. 단어 자체가 일단 색이라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형용사예요. 그죠? 다만 하늘이 파랗다라는 이 문장에서는요. 파랗다가 하늘이라는 요 주어를 뭐 해주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풀이해주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면 형용사지만 풀이해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우리가 성분상으로는 뭐라고 불러요? 서술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 문법에서 무슨 어로 끝나면 단어 자체의 의미를 묻는 품사가 아니라 얘는 문장 내에서 기능을 묻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성분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 자, 파란 하늘 한번 볼게요. 자, 이때 파란이라는 것의 품사는 당연히 뭡니까? 여전히 형용사죠. 이거 관형사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죠? 자, 물론 하늘을 꾸미고 있기는 하지만 파랗다라는 기본형을 파란이라고 활용한 거기 때문에 얘는 가변어 범주에서 여전히 뭐가 되는 거예요?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형용사가 되는 거고 다만 파란 하늘이라는 구성에서는요. 이 파란이 하늘을 뭐 해주는 기능을 합니까? 꾸며주는 기능을 하죠. 그래서 형용사라는 품사가 명사, 체언을 꾸며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성분으로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관형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지금 요 개념 할 거니까 너무 번민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런 거죠. 똑같은 품사의 단어라도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질 수 있고 기능이 달라질 수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성분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뭐 중심으로 나누는 것이다. 기능 중심으로 나누는 것이다 해가지고요. 품사에 비해서는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얘는 단어 자체의 원래 의미가 뭔지 상관없이 문장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 역할을 하는가만 구별하시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쉽습니다. 한번 보죠 그러면. 성분은 전체 7가지 성분이 있고요. 크게 주성분, 그 다음에 부속성분, 그리고 독립성분 3가지로 나눕니다. 이 30쪽이고요. 주성분은요. 문장 구성에서 말 그대로 주된 역할을 하는 성분들 꼭 있어야 되는 애들을 주성분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주요하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주성분이라고 하고요. 주성분에 들어가는 게 주어, 그 다음에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보죠. 자, 주어는 뭐냐면요. 이건 일상적일 거예요. 동작, 상태, 성질의 주체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거. 그런 성분을 주어라고 하고요. 당연히 문장에서 주로 어떤 형태로 쓰이겠어요? 누가, 무엇이 라는 기능으로 쓰이게 됩니다. 물론 주격 조사라는 게 반드시 붙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기능상 누가, 무엇이 해가지고요. 주체를 나타내면 주어가 되는 겁니다. 되게 찾기 편하죠. 이 문장에서 뭐가? 개나리가.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하늘이, 그리고 여기서는 뭐예요? 영수는 이거 각각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문장 성분, 기능으로 따질 때는요, 최소 어절 이상의 단위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개나리라는 명사, 가라는 조사, 품사는 이렇게 분석이 되지만 성분은 어절 이상의 단위이기 때문에 띄어쓰기 단위. 개나리가 전체가 최소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것이 뭐예요? 주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어라고 하는 겁니다. 품사하고 구분 기준이 다르다는 건 꼭 인지하셔야 돼요. 다만 성분은 오히려 쉽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 서술어 보면 얘는요. 주어의 동작, 상태, 성질 등을 풀이하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보통 풀이한다 그러면 어찌한다. 이를테면 움직임을 풀이하면 어찌한다라는 식으로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어떠하다. 성질이나 상태를 풀이하면 어떠하다 이런 꼴로 나타날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다라고 해가지고요. 서수격 조사 이다가 붙어서 그것이 무엇인지 꼴로 풀어주는 거 무엇이다 이런 꼴로 나타나죠. 일단 문장 보시면요. 여기서 꽃이 뭡니까? 핀다. 주어가 어찌한다 꼴로 풀이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날씨가 춥다. 날씨의 상태가 어떠한지 풀이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는 선생님이다 했을 때 그가 무엇인지 선생님이다라고 무엇이다의 형태로 풀이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서술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의 목적어는요, 말 그대로 서술어의 동작 대상이 된다는 건데 의미상, 기능상 무엇을, 뭐를, 누구를 이런 꼴로 풀이되는 거, 이런 기능을 하는 걸 우리가 목적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영희가 밥을 먹는다라고 했을 때 먹는다의 동작 대상이 되는 게 뭐예요? 밥을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는 너를 좋아해라고 했을 때 좋아하다의 대상이 되는 게 뭐예요? 너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무엇을 이런 식의 기능을 하는 걸 우리가 목적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목적격 조사가 빠져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를테면 영희가 밥 먹는다라고 할지라도요. 기능상 뭐를 먹는다는 거예요. 밥을 먹는다. 그러니까 기능이라는 것은 형태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떤 역할을 하는 걸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을 같은 조사가 붙어 있지 않더라도요. 그죠? 밥을 이런 식으로 대상이 되는 식으로 해석이 되면 그런 기능을 하면 목적어가 되는 거겠죠. 괜찮죠? 품사에 비해서 어렵지 않아요. 그다음에 보어는 좀 조심해야 돼요. 보어는 좀 조심해야 되고요. 영어에서 얘기하는 보어 같은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AI한테 문법 물어보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국어에서 이야기하는 보어와 영어에서 이야기하는 보어가 좀 다릅니다. 근데 그 AI에 물어보면 아무래도 영어권에서 먼저 나온 거다 보니까 보어에 대해서 알려달라 그러면 영어식의 보어를 알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찾아본 게 아니라 누가 자꾸만 찾아보고 질문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상당히 공부할 때 유용한 툴이 되지만 뭐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한국사에서는 굉장히 유용해요. 예를 들면은 정약용의 저서를 발간, 지필, 연대별로 정리해줘. 이렇게 하면 정리해줍니다. 정약용의 여유당 연서 몇 년, 몇 년 쭉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되게 유용한데 한국어 문법은 아직 그래요. 뭐 이를테면 이런 건 괜찮아요.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줄거리를 요약해줘.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은 괜찮죠. 심지어는 소설 메밀꽃 필 무렵에서 고등학교 전국연합 평가에 출제됐던 서술 방식에 대한 내용들을 정돈해줘. 이런 것도 됩니다. 그런 것도 돼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국어 선생님들도 문제 출제할 때 챗 GPT 같은 거 많이 이용하는데 근데 문법은 아직 안 돼요. 문법은 아직 안 되고 그다음에 비문학에서 논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논리 연산은 하는데 한국어 패치가 좀 덜 됐어요. 그래서 한국어 문장 이해가 좀 안 되는 겁니다. 번역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되고 문학 줄거리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잘 되는데 그 외에 어떤 비문학 독서 지문이라든가 정리하는 거라든가 이런 그 문법적인 내용은 AI 활용하시는 게 오히려 더 방해가 됩니다. 그죠? 자, 국어 문장 성분에서 보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일단 어디가 뭐가 요구하는 애래요. 서술어, 되다, 아니다가 요구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되다 아니다의 의미를 보충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 그걸 보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형태가 주어하고 비슷하기는 해요. 근데 주어가 아닌 뭡니까? 누가, 무엇이. 그럼 이런 거죠. 주어 빼고 되다 아니다 앞에서 누가 무엇이라는 형태로 그죠? 되다 아니다의 의미를 보충해주는 친구들 얘네들을 뭐라고 하는 겁니까? 보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보세요. 그러면 이제는 계절이 봄이 되었다. 지금 보면 서술어가 되다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 봄이를 빼버리면 이제는 계절이 되었다 그러면 의미 전달이 불충분합니다. 그죠? 뭐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보세요.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라라고 했을 때 그냥 고래는 아니라라고 해버리면 고래가 뭐가 아닌지가 의미 전달이 불명확해요. 그래서 이런 계절이나 고래는 같은 주어 빼고요. 이런 주어 빼고 되다 아니다 앞에서 계절이 봄이 되었다. 되다 의미를 보충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래는 이라는 주어가 뭐가 아니라고요? 물고기가 아니라라고 해서 주어 외에 되다 아니다 앞에서 그 의미를 보충해 주는 애들을 우리가 보어라고 합니다. 그죠? 자,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주어와 형태 자체가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특히 주어, 보어 구분할 때는요, 서술어 쪽에 뭐가 쓰였는가라는 걸 명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그죠? 성분에서는 얘를 좀 주의하시면 돼요. 얘를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네, 이번에 부속 성분은요, 꼭 있어야 되는 애들은 아닌 거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그죠? 주로 이제 성분 중에서 꾸미는 역할을 하는 건데, 우리 품사에서 관형사, 부사라는 게 있었지만, 성분에서는 어떤 말이 붙어요? 관형어, 그 다음에 뭡니까? 부사어라는 말이 붙는 겁니다. 그러면 관형어는 똑같아요. 뭘 꾸미는 성분을 관형어라고 하는 거예요. 체언을 꾸미는 기능을 하면, 그죠? 관형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원래 단어의 품사가 무엇이든지 간에 성분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뭐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기능 가지고 따지는 거기 때문에 성분 물을 때, 즉 기능을 따질 때 체언을 꾸미는 기능을 하면 원래 품사가 뭐든지 상관없이 뭐가 되는 겁니까? 무조건 관형어가 되는 겁니다. 보세요. 원래 새는 관형사거든요. 한도 관형사예요. 그 다음에 바로는 부사입니다. 품사는 부사인데, 근데 우리가 성분에서는 원래 품사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했죠. 다 뭘 꾸며요? 신, 점, 그 다음에 바로 옆집에서 다 뭐 꾸밉니까? 체연, 특히 명사 계열들을 꾸미게 되죠. 그래서 원래 품사가 뭐든지 간에 되게 단순하죠. 체연을 꾸미는 기능을 하면 무슨 이런 꼴로 체연을 꾸미는 기능을 하면 얘는 성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관형어가 되는 겁니다. 품사보다는 한결 편하죠. 그래서 우리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빨간에 성분을 묻는다면 깊게 고민할 필요 없이 사과를 꾸미는 기능을 하니까 성분은 뭐가 돼요? 관형어가 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풀었던 문제에서, 그죠? 용언의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한 것도 관형어가 되고 관형사도 관형어가 된다고 했죠. 어쨌든 기능상으로는 둘 다 뒤에 뭘 꾸미기 때문에 체연을 꾸미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다만 성분 자체는 쉽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제 문제화 되는 건 체연 꾸미는 단어의 밑줄 치고 성분을 묻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뭘 묻는다? 품사를 묻는다는 겁니다. 이게 더 헷갈리기 때문에, 그죠? 성분은 그냥 체형 꾸미면 무조건 관형어예요. 그죠? 어로 끝나는 건 분명히 성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만 얘가 관형어이기는 하지만 품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빨갛다라는 기본형이 있기 때문에 용언 중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형용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환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부서는요, 한결 편한데 이런 거예요. 관형어가 뭐 꾸미는 거라고 했어요? 체험 꾸미는 기능을 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부서는요, 체험 말고 다른 것을 꾸미는 기능을 하면 다 뭐가 되는 겁니까? 부서가 되는 겁니다. 그죠? 되게 편하죠. 물론 실제로 꾸미는 범주가 뭐 용언, 다른 관형어나 부서, 문장 전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무엇을 꾸미는가를 묻기보다는요, 부서라는 걸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체험 말고 다른 것을 꾸미면 뭐가 된다? 부서가 된다. 되게 쉽죠? 매우가 뭘 꾸밉니까, 여기서? 넓다. 아주가 뭘 꾸며요? 딴. 그 다음에 다행스럽게도는 사실은 문장 전체를 꾸미는 애기는 한데 시험에 문제화 되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다행스럽게도 뭐 했다? 남아 있었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도 괜찮습니다. 성분 구분할 때는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넓다나 딴이나 그 다음에 남아 있었다라는 애들이 다 뭐는 아니에요. 체어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여기 밑줄 친 애들은 다 뭐라고 보시면 돼요? 부사어라고 보시면 되죠. 뭐 이런 것들 외에도 장소나 시간이나 대상을 나타내는 거. 이를테면 운동장에서 뭐 이런 거.
그죠? 시간, 몇 시에, 뭐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대상, 뭐, 할머니께 드렸다의 할머니께 같은 것들. 그죠? 그런 것들 다 이제 부서가 되는 겁니다. 결국 그런 것들도요, 주로 용어를 꾸미거든요. 이를테면, 할머니께 드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구에게 드렸다고? 할머니께 드렸다고. 할머니께가 결국 뭐 꾸미는 겁니까? 드렸다를 꾸미는 셈이니까 그런 거 부서가 되는 겁니다. 그죠? 성분에서 관형어나 부사어 구분하는 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죠? 이거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 3번에 독립성분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독립어 하나밖에는 없는데요. 얘는 독립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다른 성분들과 문법적인 관련이 없는 거예요. 문법적인 관련이 없다라는 것은 문장 구성할 때 꼭 있어야 되는 애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없어도 의미 전달에 크게 무리가 없다는 거죠. 게다가 독립적이니까 놓이는 위치가 자유롭고요. 그 다음에 단독으로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왜 흔히 감정을 나타내는 감탄사들이 그거 단독으로 느낌이나 감정을 전달하는 거죠. 그죠? 깜짝 놀랐!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것도 놀랍다라고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독으로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게 바로 그런 게 되는 거고요. 자, 이범주에 들어가는 게 감탄사. 그죠? 놀람, 느낌, 부름, 응답을 나타내는 단어들. 그 다음에 부르는 말. 부르는 말이 뭐예요? 사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영수야, 뭐 철수야, 순이야 이런 것들. 물론 높임말로 쓴다면 하늘이시여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을 다 일종의 부르는 말이 되는 거고요. 제시어. 그러니까 어떤 말을 덧붙여서 설명해 줄 때 맨 앞에 보여주는 단어 있잖아요. 뭐 이를테면 청춘.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레는 말이다의 청춘 같은 거. 이런 것도 독립어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어머나 같은 경우는 뭐예요? 감탄사. 원형아 같은 경우는 뭡니까? 부르는 말이고요. 그죠? 예, 아이브의 원형이 맞습니다. 원형아 이런 것들 부르는 말이고. 죄송합니다. 매번 쓸 때마다 이런 것들 없앤다고 하면서 다른 거 신경 쓰다가 막상 사소한 거에 신경을 못 써요. 그죠? 이제는 다 아직은 정식 출판 규제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인데 정식 출판 규제를 내면 여러분들 이름을 넣겠습니다. 내가 카톡으로 보내줄게. 예문에 그래서 사람 이름 들어갈 때 여러분들 이름 하나하나 넣어서 그때 2026년도에 국가직 지방직 이관한 친구입니다. 누구? 이렇게 그죠? 이 친구 지방직해서 지금 벌써 1년 만에 8급으로 승진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누구예요? 뭐 이렇게 해서 최단 기간 승진해서 여러분들 이름을 제가 성함을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죠?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좋은 일로 계속 입에 오르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서 내년에 꼭 좋은 결과 내시기를. 그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 그다음에 청춘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제시어죠. 맨 앞에 딱 보여주고 이런 말이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레는 말이다. 이런 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독립어가 되는 건데 재밌는 게 뭐냐면 독립어는요. 그 언어 문제에서 문법 문제에서 옛날에 국무원 국업 같은 경우도 국어 시험을 따로 보거든요. 근데 국무원 국어는 아직까지도 문법 문제가 꽤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얘네도 막 바뀌기는 하겠죠. 근데 국무원 국어에서 딱 한 번, 그러니까 그 20년이 넘는 국무원 시험의 역사상 독립어 자체에 대해서 묻는 건 국무원 국어에서 딱 한 번이었었고요. 그 외에는 거의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독립어는 그냥 가볍게 부담 갖지 말고요. 확인해 두시면 될 거예요. 자, 얼마나 쉬운지 한번 보세요. 어차피 기능 따지는 거기 때문에 문장 성분 파악하는 거 어렵지 않죠? 보세요. 문장 성분이 다른 하나 얘기해주고 있고요. 밑줄까지 쳐주고 있죠. 이게 뭐 꾸미나요? 나는 누구의 말씀? 어머니의 말씀. 말씀이라는 명사 꾸미니까 이건 뭐예요? 기능상? 관형어. 그죠? 관형어. 사 붙으면 안 돼. 지금 성분이니까 무슨 어예요? 관형어. 그 다음에 2번에 아주는 뭐 어떤 기능을 해요? 아주 새. 그죠? 지금 아주 사람을 꾸미는 게 아니죠. 아주가 뭘 꾸며요? 새를 꾸밉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체형 꾸미는 게 아니니까 부사어. 그죠? 체형 꾸미는 거 아니면 부사어예요. 꾸미는 말 중에. 그 다음에 3번도 기능상으로 바로 어디? 옆집. 그러면 옆집이라는 체형 꾸미니까 역시 뭐가 돼요? 관형어죠. 기능만 따지면 돼요. 그다음에 예쁜이 뭘 꾸미죠? 꽃. 그죠? 역시 명사 꾸미니까 기능상 뭐가 되는 거예요? 관형어가 되는 거죠. 품사 구분에 비해서 훨씬 더 단순하죠.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관형어로 쓰이는 게 형용사인지 동사인지 원래부터 관형사인 건지 그거 구분하는 게 오히려 시험 문제에서는 유의미하니까, 그죠? 이제 관형어까지 배웠으니까 정확히 알아두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고요. 자, 정답은 당연히 2번입니다. 그죠? 아주만 부사어가 되고요. 나머지는 관형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제 키워드 14에서요. 그죠? 자, 문장의 짜임새라고 해가지고요. 말 그대로 문장의 구조와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 한번 보면 안긴 문장의 구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안긴 문장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절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한국말이니까 그냥 이 자체로 보죠. 안긴 문장 그러면 문장인데 전체 큰 문장에 뭐에 있는 문장? 안겨 있는 문장을 우리가 안긴 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는요, 이러한 안긴 문장의 세부적인 종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제시문형으로 잘 나오는 게 관계, 관형절의 개념 같은 거 설명해주고 그것을 찾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유의해서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절이라는 게 뭔지 한번 볼게요.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서 하나의 뭐처럼 쓰이는 거, 성분처럼, 뭐 이를테면 주어의 기능을 하든가 관형어의 기능을 하든가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하나의 성분처럼 쓰이는 무슨 문장? 홑 문장을 안긴 문장, 다른 말로 뭐라고요? 절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홑 문장은 별로 어려운 개념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홑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하나의, 낱개의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홑 문장 그러면 주어, 서술어 관계가 몇 번 나타나는 거? 한 번만 나타나는 거. 그래서 주술 관계 한 번으로 이루어진 문장을 홑 문장이라고 하고요. 얘가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서 하나의 성분처럼 쓰일 때 그걸 우리가 안긴 문장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능에 따라서 거기 나와 있는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죠? 이거 한번 가볍게 보시고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자, 일단 그러면 절이라는 것을 찾을 때는요. 절이라는 것을 찾을 때는 어떻게 찾아야겠어요? 홑 문장이 큰 문장 속에 들어가서 하나의 성분 같은 기능을 하는 거니까 문장 내부에서 뭐와 뭐의 관계로 이어지는 걸 찾아야 돼요. 주어와 서술어 관계로 이어지는 걸 찾아야겠죠. 그죠? 절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그러면 이런 거예요. 명사절은 음이나 미음이나 기 같은 명사의 형태로 끝나면서 주어, 목적어, 관형어, 부사어로 쓰이는 것을 우리가 명사절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명사처럼 끝나는 애들을 명사절이라고 하는 거고요. 어차피 기능이라는 건 성분을 따지는 거니까 이거는 따로 외우기보다는 문장 안에서 하는 역할을 보면 되죠. 자, 첫 문장부터 보세요. 전체 문장 내부에서 주어와 서술어 관계로 묶이는 게 뭐예요? 그녀가 했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녀가 주어, 출국을 하다 뭐가 돼요? 서술어. 그죠? 그래서 주어와 서술어 관계로 묶여 있고요. 여기 뭐가 붙었습니까? 음이 붙었죠. 명사로 끝내주는 거죠. 이게 붙었으면서 이것이 분명하다 해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주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명사형 어미의 형태로 끝나면서 주어 역할을 하는 안긴 문장을 우리가 무슨 절이라고 해요? 명사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지는 않죠. 그죠? 명사가 주어나 목적어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예문도요. 자, 문장 구조 관련해서 절 찾을 땐 문장 내부에서 주어와 서술어 관계로 이어지는 거 찾아야 된다고 했죠. 지금 주술 관계로 이어지는 게 뭐예요? 그가 문장 내부에서 그가 합격하다. 나는 바랐다는 전체 문장의 주어 서술어고요. 지금 안긴 문장이니까 속에 들어가 있는 애들 중에 주어와 서술어 관계로 이어지는 걸 찾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가 합격하다. 그 다음에 이게 뭐로 끝나요? 기로 끝나면서 이것을 바랐다 그랬으니까 무슨 기능 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어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명사절이 무슨 기능 하는 거예요? 목적어 기능을 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도 문장 내부에서 주술관계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온다? 비가 온다에서 주어 서술어 관계 되고요. 뭐가 뭐하다 꼴 찾으면 되죠? 그 다음에 뭐로 끝나요? 기로 끝나면서 지금 뭐 꾸미죠? 비가 오기 전이라는 명사를 꾸밉니다. 그러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분에서 체형 꾸미는 기능하는 거 뭐라고 불러요? 관형어라고 부르죠. 그래서 명사절이 관형어 기능을 하는 거예요. 명사절의 쓰임이 상당히 다양하죠. 그죠? 그다음에 이런 거. 네 번째도요. 주술관계 묶인 거 찾으면 어떻게 돼요? 고기가 나오다. 주어와 서술어 관계고요. 뭐로 끝납니까? 기로 끝나죠. 근데 고기가 나오기에 라는 조사가 붙어서 뭘 꾸밉니까? 이르다 라는 용언을 꾸미니까 그러면 명사절이 용언을 꾸미는 무슨 기능 하는 거예요?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기능이라는 말로 접근할 때는요, 성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사절이 하는 기능은 상당히 다양하죠. 그래서 다양하기 때문에 명사절은 형태를 외우는 게 좀 유의미합니다. 그래서 명사절의 서술어 부분은요, 다 뭐로 끝나요? 기, 대신에 미음이 들어가기도 하겠죠. 그래서 미음, 기로 끝나면 주술관계로 연결된 명사절이 되는 거고요. 얘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성분이라는 개념으로 그냥 쭉 접근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어렵지는 않죠. 자, 32쪽 펴시고요. 네, 관형절. 이제 명사절 하고 나면 관형절은 금방 눈에 들어옵니다. 말 그대로 주술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앙긴 문장, 즉 절이 뭐의 역할을 하는 거겠어요? 관형어의 기능. 관형어의 기능이니까 뒤에 나오는 뭘 꾸미는 거? 체언을 꾸미는 기능을 하겠죠. 그죠? 그럼 보세요. 똑같이 하면 되죠. 자, 첫 번째 거 주술관계 찾을 수 있나요? 어떻게? 그가 합격했다. 그렇죠. 시험에는 부사어고죠. 그가 합격했다. 주술관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가 합격했다는까지가 묶여서 뭘 꾸미고 있죠? 소식이라는 체언을 꾸미고 있죠. 그러면 요거 뭐가 되는 겁니까? 관형절. 그죠?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관형절이 되는 거예요. 물론 관형절은 관형어의 기능으로만 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좀 이상하죠. 그죠? 이거 한번 보세요. 일단은 이마에 흐르느니 뭐 꾸미는 건 맞아요. 땀을 꾸미는 건 맞는데. 그죠? 다만 우리가 절이라고 하게 되면 문장 내에서 무슨 관계로 묶여야 해요? 주어와 서술어 관계로 묶여야 하는데 지금 이마에 흐르는 했을 때 흐르는의 주어가 문장 내부에서 직접 확인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뭔가 이상하죠. 근데 왜 이걸 관형절에 넣어놨지?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요거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개념이 관계 관형절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거 차분히 한번 보죠. 보면 요거는 중요합니다. 그죠? 제시문형 언어 문제에서 상당히 잘 나오는 친구이기 때문에 요거 잘 이해해 두시고요. 쉽게 찾는 방법도 알려드릴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관형절 중에서요. 한 문장의 모든 성분을 다 갖추고 있는 관형절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동격 관형절. 예를 들면 얘가 동격 관형절. 그죠? 그가 시험에 합격했다는 지금 이 자체가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되잖아요. 빠져있는 성분이 없어요. 그죠? 그가 시험에 합격했다. 그래서 이것이 곧 이 소식과 동일한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동격 관형절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복되는 성분이 생략된 관형절을 뭐라고 해요? 관계 관형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요런 건데요. 요런 거. 자, 분석하는 거 쓰기보다는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원래 이 문장은요. 그죠? 보세요. 땀이 이마에 흐른다라는 혼 문장이죠. 그죠? 주어 하나, 서술어 하나니까. 근데 이 땀이 이마에 흐른다가 담징은 그런 땀을 씻었다에 요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그죠? 요 자리, 땀을 꾸미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그대로 구성해 볼게요. 그러면 담징은 요거 그대로 땀이 요 자리에 넣는 거예요. 땀이 이마에 흐르는 땀을 씻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대로 넣으면. 근데 우리 한국어 문장 구성해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도 땀이 있고 여기도 땀이 있으니까 중복되죠. 그러면 하나를 빼는 게 자연스러울 겁니다. 중복될 때 보통 생략하니까 그죠? 뭘 뺀 거예요? 이걸 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담징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씻었다. 그러면 원래 이 문장은
땀이 이마에 흐르는 이라는 혼문장이 들어가면서 뒤에 땀과 중복되기 때문에 혼문장의 주어 땀이가 뭐 된 겁니까? 생략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중복되는 성분이 생략돼 있기 때문에 무슨 관형절이 되는 거예요? 관계 관형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관계 관형절은 꾸밈을 받는 체형과 중복되기 때문에 관형절 안에서 그게 생략된 거니까 관계 관형절인지 아닌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거죠. 요건 일단 절 찾기는 편해요. 주술관계 뭐가 나타나죠? 여자친구가 짠 해서 주어 서술어 관계가 직접 보이니까 일단은 절이고요. 얘가 뭘 꾸며요? 장갑 꾸미니까 당연히 관형절이겠죠. 그죠? 다만 이제 이게 중복되는 성분이 생략되는지 안 되는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거잖아요. 원래 관형절의 꾸밈을 받는 애가 관형절 안에서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된 거니까 꾸밈을 받는 애가 이 속에 들어갈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원래 있었다가 중복돼서 생략됐다는 얘기는 관형절의 꾸밈을 받는 애가 관형절 안에 원래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집어 넣어보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얘는 들어가요. 어떻게? 여자친구가 털실로 무엇을? 장갑을 짰다 해서 들어가는데 얘하고 중복되니까 원래 장갑을 이라는 것을 뭐 한 겁니까? 생략해 준 거죠. 아, 그러면 관형절 중에서 얘가 동격 관형절인지 관계 관형절인지 구분을 하려면, 자, 여기서 문장 성분이 여기서 조금 복잡합니다. 기운들 좀 내시고, 그죠? 아, 역시 식사 직후가 언제나 가장 힘들죠. 그죠? 뭐 청명한 가을 하늘 다 상관없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밥 먹고 나면 일단 졸립니다. 그죠? 예, 잠들 깨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바카스 PPL은 아니고 요즘에 바카스를 계속 먹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변에 선생님들이 신기해해요. 왜 그 자꾸 바카스 먹냐고. 그래서 2시간에 하나씩 마셔주면 좀 이렇게 컨디션이 올라온다. 그 마린 스팀팩 맞는 것처럼. 그죠?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근데 그 주변에 그거 걱정하더라고요. 바카스에 당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그 당 많이 섭취한 하루에 몇 개나 드시냐고. 그래서 수업할 때 2시간마다 하나니까 10시간 하는 날은 5개 먹고 5시간 하는 날은 2개 먹고 뭐 이러는 거죠. 그죠? 근데 아이고,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먹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득되는 거, 심지어 몸에 좋은 것도 많이 먹으면 해가 되는데 그냥 지금까지 아무 탈 없으니까 그냥 계속 그냥 먹고 말려고요. 은퇴하면 이제 딴 거 먹겠죠. 예, 은퇴하면. 그리고 몸에 좋은 홍삼 같은 거 먹어도 뭐 사실은 졸음이 달아나진 않잖아요. 전반적인 면역력은 올라갈 수 있어도. 그렇죠? 예. 어쨌든 다들 각자 나름의 그 잠에서 벗어나기 위한 뭔가를 마련하십시오. 폭력적인 거 빼고, 그죠? 이렇게 샤프로 허벅지를 찌른다거나, 이거 너무나 폭력적이죠. 그죠? 그거는 그 효과는 있겠으나 잠에서 깨는 게 아니라 그건 자해 수준이잖아요. 그죠? 완전히 다른 범주고. 잠오는 건 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적인 시간표는 마치 어린이집처럼, 그죠? 점심 먹고 난 이후에 일률적으로 낮잠 시간 30분을 주는 거죠. 이게 30분 정도 괜찮대요. 근데 그 의사들이 이제 학술지 얘기한 거 보니까 전 그런 거 잘 보거든요. 잘 찾아보는데, 근데 효율적으로 자야 되는데 최대한 편안한 상태에서 자는 건 괜찮대요. 근데 책상 위에 잠깐 엎드려서 20분 정도 자는 건 조는 거죠. 조는 건 그냥 기분은 좀 잤다는 기분은 있는데 자세가 불편해서 피로를 해소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정말 집에서처럼 이불 깔고 편안하게 누워서 그렇게 그러니까 어린이집 애들이 그렇잖아요. 그 밥 먹고 나면 이불 펴주고 이렇게 선생님이 돌아가면서 베개 받쳐주고 덮어주고. 그래서 이거를 성인들에게도 도입해보면 어떨까? 그죠? 딱 30분이니까. 30분 늦게 끝나는 거야 큰 문제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점심 먹고 난 이후에 30분을 그렇게 한다면 정말 굉장히 이상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녀 수면실 구분자를 해가지고, 그죠? 이불 깨끗한 거 각자 개인 이불 갖다 두고 대신에 이제 일괄적으로 잠들고 일괄적으로 깨워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도 안 되게 해보기는 했는데, 그죠? 한번 우리라도 구현해 볼까요? 교실 한 군데 밀어놓고 침낭 쭉 깔아놓고 30분, 그죠? 그다음에 제가 안 일어나면 죽도록 막 때리면서 깨우면 되잖아요. 수업 시작이라고요, 막 이러면서. 그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자야 된대요. 근데 편하게. 그게 좋다고. 그래서 저도 집에서 작업할 때 수업 없는 날이 요즘에 일주일에 하루 정도 있으니까 없는 날도 작업은 해야 되거든요. 이것저것 작업하는데
밥 먹고 나서 졸리면 편하게 이불 펴놓고 한 30분 내외로 뭐 25분이나 35분 정도 그냥 이불 펴놓고 잡니다. 근데 훨씬 개운하더라고요. 그게 그냥 어설프게 엎드려서 이러는 것보다 산책 이런 거 산책하면 깨는데 산책할 때 깨고 앉으면 또 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버리는 게 참고하세요. 편하게 30, 근데 편하게 2시간 이러면 안 돼요. 밤에 잠 안 오고. 이거는 그냥 수면인 거죠, 수면. 그죠? 그래서 편하게 2시간은 안 되고 30분 정도. 그죠? 그 정도 시간 딜레이 되는 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주술관계 찾은 다음에 관형절이고요. 그 다음에 꾸밈을 받는 체언이 요 속에 털실로 장갑을 짜다라고 해서 들어간다는 얘기는 원래부터 있었다는 얘기. 근데 왜 없어졌어요? 중복돼서 없어진 거니까 이럴 때는 무슨 관형절? 관계관형절이에요. 이런 건 되게 잘 찾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때 장갑은 이 관형절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장갑을 짰다니까 무슨 역할?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형절은요, 목적어가 생략된 관계 관형절이죠. 넣어 보면 무슨 역할을 하는지도 금방 드러납니다. 일일이 점검할 필요 없는 거죠. 그죠?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문제는 이거예요. 이 문장과 이 문장인데 뭐냐면 그래도 얘는 주어와 서술어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게 보이니까 절이라는 걸 금방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근데 담징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씻었다와 순이에게는 멋진 오빠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얘는요 문장 내에서 주어와 서술어 관계로 연결되는 게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즉 뭐가 생략된 거예요. 얘처럼 뭐가 주어가 생략돼 있을 때는 문장 내에서 주술 관계로 묶이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하나 꼼꼼하게 점검해야 되는 거,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매번 그걸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문장의 구조 분석할 때, 그래서 뭐 안긴 문장이나 절 같은 거 분석할 때 요거 관형어잖아요. 그죠? 일단은 뭘 꾸미니까? 오빠를 꾸미니까 관형어예요. 근데 문장 내 관형어가 뒤에 꾸밈을 받는 말과 주술 관계를 형성하면 똑같이 이런 거죠. 오빠를 앞으로 넘겼을 때 어떻게 연결이 돼요? 오빠가 멋지다. 이렇게 연결이 되면 그러면 이때는 단순히 관형어가 아니라 뭐가 생략된 뭐가 주어가 생략된 무슨 관형절? 관계 관형절이 되는 겁니다.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다른 성분이 생략됐을 때는 주술 관계로 연결된 절을 찾기가 편한데 주어가 생략됐을 때는 뭐가 뭐 하다가 직접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조심하셔야 되죠. 자, 매번 적용하는 게 아니라 문장의 구조 파악할 때 적용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관형어의 꾸밈을 받는 애가 앞으로 넘겼을 때 주술 관계를 형성하면, 그죠? 직접적으로 주어가 보이지는 않더라도 뭐가 생략된 주어가 생략된 관계 관형절이다. 요거는요. 제시문에서 예를 보여줘도 실제로 미리 알고 있지 않으면 바로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보이네요. 이마에 흐르느니 뭘 꾸며요? 땀을 꾸미죠.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얘를 앞으로 넘겼더니 어떻게 연결돼요? 땀이 이마에 흐른다. 이렇게 되니까 얘는 뭐가 생략된 주어가 생략된 관계 관형절이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죠? 요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내년에 이 부분에서 하나 나올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요. 이 부분에서. 왜냐하면 사실은 요거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호, 구별하는 건 너무 기본이에요. 그래서 제시문형으로 던져주기에는 내용이 충분치도 않고요. 너무 쉽습니다. 그죠? 오히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지나치게 어려운 거 학습하는 것도 문제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쉬운 것만 학습해서 변형에 대응 못하는 것도 문제가 돼요. 그죠? 근데 우리 올해 국가직 9급에 표준 발음법 문제 설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메이저 학원 한 2군데서 낸 통계 정답률이 46%. 그러니까 국가직 9급 20문제 중에 가장 정답률이 낮았던 게 제시문형 언어 문제였다는 거. 그거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나와도 이게 발음법보다는 쉽거든요. 복잡하지 않고. 근데 이런 것들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거 하나 놓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3번이 이제 부사절 갑니다. 부사절. 자, 얘는 절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겠어요? 부서의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그럼 얼마나 편해요?
절 찾는 건 되게 쉽잖아요. 자, 보세요. 지금 절 찾는 건 문장 안에서 주어와 서술어 관계로 연결되는 걸 찾으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에서 주술 관계로 연결되는 게 뭐예요? 소리가 없다. 이렇게. 그죠? 이게 뭘 꾸며요? 어떻게 내린다? 소리도 없이 내린다 해가지고요. 내린다라는 용어를 꾸미니까 용어 꾸미는 건 성분이 뭡니까? 부사어. 그래서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부사절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주 논리적인 의문을 가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힌트는 명사절. 명사절도 무슨 기능을 하는 때가 있었어요? 용언을 꾸미는 부사어의 기능. 또 치언을 꾸미는 무슨 기능도 있었죠? 관용어의 기능. 근데 관용절은 무슨 기능이에요? 관용어의 기능하고. 부사절은 무슨 기능이에요? 부사어의 기능을 하죠. 그러면 뭐하고 구별하는 그 라인을 찾아야 돼요. 명사절과 구별법을 알아야겠죠. 그죠? 이건 뒤에서 다룰 겁니다. 그죠? 예, 잘하셨어요. 방금 이거 딱 보는 순간 그 생각 하셨죠? 그죠? 아까 관용절 할 때, 잠깐만. 명사절도 관용어의 기능을 하는데 명사절이 아니라 관용절이라고 하네? 이것도 딱 보니까, 그죠? 부서의 기능을 하는데 명사절이 아니라 뭐라고요? 부사절이라고 하네? 이거 딱 들으시는 순간 명사절과 뭔가 차이가 있을 거다. 이거 구별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아주 비판적으로 하셨을 겁니다. 능동적인 공부 자세. 그죠? 능동적인 공부 자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죠? 라고 우겨봅니다. 예, 분명히 그럴 거라고 믿고요. 자, 그다음에 어쨌든 기본 해봅시다. 여기서도 주술 관계로 연결되는 게 뭐예요? 그림이 아름답다. 그죠? 근데 뭘 꾸미죠? 그림이 아름답게 장식되었다 해가지고요. 부서의 기능을 하는 거 맞고요. 얘는 명사절이 아니라 뭐가 돼요? 부사절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문도 볼게요. 자, 문장 내에서 주술 관계로 이어지는 거 찾을 수 있나요? 뭐 있어요? 날씨가 추워지다. 주술 관계. 금방 보이고요. 그러면 날씨가 추워져서 주어와 서술어 관계로 묶여서 뭘 꾸미죠? 중지했다라는 용언 꾸미니까 무슨 기능 하는 겁니까?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부사절이에요. 일단은 잡아 두시고요. 그 다음에 서술절은요, 말 그대로 무슨 기능 하는 거겠어요? 서술어의 기능, 풀이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 문장 전체에서, 문장 내에서 주술 관계도, 전체 문장의 주어는 이 산은이고요. 문장 내에서 주술 관계로 묶이는 건 뭡니까? 나무가 많습니다. 그죠? 나무가 많다인데, 나무가 많다가 묶여서 뭘 풀이해 주나요? 이 산은 이라는 주어를 풀이해 주고 있죠. 그러면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무슨 절이 되는 겁니까? 서술절이 되는 겁니다. 그죠? 서술절이 되는 거고요. 어렵지는 않죠. 어렵지는 않은데 다만 우리가 서술절에 보면 이상한 말이 하나가 있네요. 여러분들이 잡아주세요. 뭐가 없다? 절 표지가 없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왜 명사절 같은 경우는 명사형 어미 미음, 기로 끝나잖아요. 그죠? 관형절 같은 경우도 관형사형 전성어미 니은, 는으로 끝나죠. 근데 서술절은 이런 거예요. 서술절에만 쓰이는 어미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문법적으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절 표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거예요. 문장 구조를 분석하는 그 문제를 준 다음에 문장 3-4개를 예를 주고요. 이런 거죠. 기억에는 절 표지가 없는 암긴 문장이 있다 그러면 절 표지가 없다라는 말을 보는 순간 무슨 절이라는 거 인지해야 돼요? 서술절이라는 거 인지해야 돼요. 그래서 미음, 기, 는 이런 것들처럼 그 절에만 쓰이는 독특한 어미가 없기 때문에 그걸 절 표지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용어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인용절로 넘어갑니다. 인용절은 뭐겠어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따오는 거. 그죠?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우리 왜 당연히 인용절에는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있겠죠? 직접 인용은 그죠? 말은 그대로 따오는 거니까 항상 문장 부호가 뭐가 들어가요? 큰 따옴표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큰 따옴표 들어간 걸 직접 인용절. 다만 조심해야 되는 건 큰 따옴표 들어간 직접 인용절에는 인용의 조사 뭐가 붙는다? 라고가 붙고요. 그 다음에
자기 말로 바꾸어서 인용하는 거. 큰 따옴표가 없죠. 이걸 간접 인용절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간접 인용절에는 라고가 아니라 그냥 뭐가 붙어요? 고가 붙어요. 그죠? 요건 이제 옛날에 문장 고쳐쓰기 할 때 직접 인용절에는 라고 간접 인용절에는 고가 붙는다는 게 간혹 출제가 됐었는데 바뀐 시험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행여 그죠? 공문서 고쳐쓰기에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요거 추가해 두시고요. 되게 편하죠. 우리는 그가 옳지 않은 일을 한다고 판단했다. 뭐 한 겁니까? 그죠? 간접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무슨 절, 인용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보세요. 이제 우리 해결해야 되죠. 명사절과 부사절, 사실은 여기에 관형절도 추가할 수 있죠. 그죠? 우리 왜 명사절은 기능을 무슨 기능을 할 수 있었어요? 주어, 목적어, 뭐 관형어, 부서의 기능을 골고루 하죠. 근데 부사절도 부서의 기능을 하고요. 관형절도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데 그러면 뭐의 차이가 있나요? 명사절은 명사형 전성어미 명확하게 뭐로 끝난다? 미음, 기로 끝난다. 그러면 얘는 형태를 외우는 게 유의미하겠죠. 그래서 어떤 기능을 하든지 간에 미음, 기라는 명사형 전성어미로 끝나면 얘는 무슨 절이 된다고요? 명사절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형태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다만 명사절은 명확하게 기억해 두셔야겠어요. 이게 시험에서 어떻게 트릭을 거냐면 이런 식으로 트릭을 걸죠.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트릭을 거는 거예요. 이 문장을 주고 나서 예를 들어 얘를 기억이라고 합시다. 그죠? 이곳의 기후는 인삼이 자라기에 적합하다 그러면 갑자기 기억에는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부사절이 안겨 있다 그러면 딱 봤을 때 인삼이 자라기 주어 서술어 적합하다 꾸미니까 부서 기능하는 부사절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그죠? 뭐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기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부서의 기능을 하지만 부사절이 아니라 무슨 절? 명사절이라는 거. 그래서 명사절과 부사절, 관형절은요. 명사절이 끝나는 어미, 즉 명사절에 쓰이는 명사형 전성어미 가지고 파악하면 괜찮습니다. 그죠? 자, 관계 관형절 파악하는 거 하고요. 명사절의 형태, 요것만 좀 주의해서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 나왔을 때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요거 개념 확인 문제까지 보고요. 숨 돌릴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죠? 쉬시면서 잠들 좀 깨셔야 되고요. 자, 보세요. 일단 하나씩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학습한 내용을 간단하게 2개 단락 정도로 구성한 다음에 이런 것들이 바로 선택지의 문제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일단 내용 보기 전에 분석 먼저 해볼게요. 그죠? 기억에 들어가 있는 절 찾을 수 있어요? 일단은 뭡니까? 주술관계. 시원한 비가 오다. 그죠? 시원하니 비를 꾸미는 거니까. 시원한 비가 오다. 그죠? 절인데 다만 조심해야 되는 거 기로 끝나는 거니까 무슨 절이에요? 명사절이죠. 근데 사실은 여기에 절이 하나가 더 있죠. 그죠? 뭐예요? 시원하니 뭘 꾸밉니까? 비를 꾸며요. 그죠? 시원하니 비를 꾸미고 관형어죠. 근데 얘를 앞으로 넘겼더니 뭐가 시원하다? 비가 시원하다. 주술관계가 되죠. 그러면 뭐가 생략된? 주어가 생략된 관계, 관형절. 그죠? 요거 주어가 빠졌을 때는 직접적으로 주술관계로 엮이는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이 시원한 자체가 조금만 더 집중하세요. 주어가 생략된 관계, 관형절입니다. 빨간색은 명사절이고 이런 식으로 절 속에 또 하나의 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1번 보죠. 기억은 주어가 생략된 암기 문장이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시원하니 그죠? 비를 꾸미는데 비가 시원하다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주어가 생략된 암기 문장이 있습니다. 이걸 관계 관형절이라는 개념을 모른다면
명사절만 보고 1번이 틀렸다고 성급하게 접근할 거란 말이죠.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니은에서 절 찾아보죠. 일단은 이제 할 수 있죠. 작은이 뭘 꾸며요? 침대. 근데 요거 앞으로 넘겼더니 어떻게? 침대가 작다. 아, 그러면 이때 작은이라는 것은 역시 뭐가 생략된? 주어가 생략된 관계 관형절. 그죠? 보이죠? 그다음에 물론 이 안에서 주술관계로 연결되는 거 뭐 있습니까? 소리도 없이 주술관계로 연결되고 뭘 꾸며요? 잔다라는 용언 꾸미는데 기음이 아니니까 무슨 절? 부사절이죠. 그죠? 당연히 부사절은 부서의 기능밖에는 못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보면 자, 요거 일단 주술관계로 엮이는 거 찾을 수 있나요? 내가 산. 직접적이죠. 내가 사다. 그죠? 이게 뭘 꾸며요? 시장을 꾸미죠. 그죠? 그러면 무슨 절 이거? 무슨 절? 체형 꾸미는 절이니까 관형절. 그죠? 미음, 기로 안 끝나니까 얘는 관형어 기능을 하는 관형절이에요. 됐습니까? 그리고 요거 생략된 거 있어요? 없어요? 생략된 거 찾으려면 꾸밈 받는 애를 안으로 뭐 해보면 돼요? 넣어보면 되죠. 그럼 어떻게? 내가 사과를 어디에서? 시장에서 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시장을 안으로 넣었더니 내가 사과를 어디에서 샀다? 시장에서 샀다. 그러면 얘는 부서가 생략된 관계 관형절이에요.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 말고 부서도 생략될 수 있다는 게 여기서 보이는 겁니다. 그죠? 근데 접근하는 원리는 똑같아요. 그죠? 안으로 넣어보면 내가 사과를 시장에서 샀다. 이렇게 들어가니까 시장에서라는 부서가 원래 있었는데 뒤에도 시장이 나오니까 중복돼서 생략된 거예요. 그죠? 문제도 일부러 이런 거 점검할 수 있는 거 넣은 거예요. 그다음에 절 하나 더 있네요. 그렇죠. 값이 싸다가 묶여서 뭘 풀이해주고 있어요? 시장은이라는 주어를 풀이해주고 있으니까 무슨 절? 서술절. 그죠? 그 다음에 리을까지 마저 봅시다. 2, 3, 4번은 한꺼번에 볼게요. 자, 리을에서 절 뭐가 있나요? 내가 만난 주어 서술어. 얘가 뭘 꾸미죠? 친구 꾸미니까 관형절이에요. 근데 이거 관계 관형절 맞나요? 친구를 넣어봤더니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를? 친구를 만났다.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러면 원래는 목적어가 있었다가 뭐 된 거? 생략된 거. 그렇죠? 관계 관형절은 문장의 구조 파악할 때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목적어가 생략된 관계 관형절 이렇게 되는 거. 왜 또 주술관계로 연결되는 거? 뭐가? 마음이 따뜻하다가 묶여서 주어 뭘 풀이해주죠? 친구는을 풀이해주니까 이거 무슨 절이 되는 거예요? 예, 서술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번은 우리가 이미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니은은 부서의 기능을 하는 암기 문장이 있다. 이미 뭐가 들어가 있어요? 니은에? 부사절. 3번에 디귿은 목적어가 생략된 암기 문장이 있다. 지금 내가 사과를 산 같은 경우에 생략된 성분이 있는데 목적어가 아니라 뭐가 생략됐어요? 시장에서라는 부사어. 그러니까 위치나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어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목적어가 생략된 게 아니고요. 디귿에 내가 사과를 산에는 이미 사과를이라는 뭐가 들어가 있나요? 목적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있는데 이걸 왜 생략됐다고 합니까? 시장에서라는 부사어가 생략된 거죠. 그다음에 리을. 자, 4번이죠. 절 표지가 없이 암기 문장은 우리가 무슨 절밖에 없어요? 서술절. 그래서 리을에 마음이 따뜻하다라는 뭐가 있습니까? 서술절이 있습니다. 물론 이 서술절은 어디에도 있기는 합니까? 디귿에도 있기는 하죠. 그래서 되게 절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데 한 부분씩만 떼가지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거 확인하시고요. 자, 통설원의 이 구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꼭 기억해 두시고요. 10분 정도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가죠. 예, 잠들 좀 깨시고.